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총지휘자. 겉보기에는 국가적 성과를 위해 동원된 전문 인력이었지만 실제로는 안전장비도 없는 부실한 환경에서 무리한 속도전을 강요받는 체제의 부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매일 허술한 시공과 빼돌려지는 자재, 생활고에 시달리는 동료들을 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결국 안전사고로 동료가 목숨을 잃고 그 책임마저 개인에게 떠넘기는 체제를 보면서 근본적인 회의에 빠졌습니다. 아이의 미래조차 지킬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그는 더는 희망이 없는 체제를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 건설 현장에서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현장을 찾아와 세계적 휴양지라고 큰소리치던 그곳 말이죠. 하지만 제가 매일 보던 현실은 달랐어요.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현장에 나가면 불도저 소음이 귀를 찢었어요. 상부에서는 무리한 지시만 내려왔죠. 안전장비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정치적 성과를 위한 속도전이었거든요. 저희는 그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부품 같은 존재였습니다. 개장을 선포했다고 떠들어댔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어요. 호텔 객실에는 문짝조차 달리지 않았습니다. 배선은 엉성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화장실 변기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죠. 겉만 번지르르 했을 뿐 실제로는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는 상태였어요. 매일 아침 현장 회의에서는 불가능한 일정을 강요받았습니다. 하루에 해야 할 작업량을 정해놓고 무조건 완료하라고 했거든요. 자재는 부족하고 인력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했어요. 상부에서는 현실을 모르고 탁상 공론만 늘어놓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관광지가 실제로 운영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죠.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테니까요. 저희는 입을 다물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습니다. 공사 자재가 중간에 빠져나가는 것도 일상이었어요. 시멘트나 철근 같은 기본 자재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공정률은 계획대로 맞춰야 했죠. 결국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저는 기술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현장 인부들은 대부분 농민들이었어요. 농사일을 제쳐두고 강제 동원된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기술 교육도 없었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시켜도 안전수칙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김정은이 현장을 시찰할 때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공사가 제대로 안 되던 곳도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처럼 꾸며놨습니다.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속내는 텅 비어있는 상태였죠. 이런 연출을 위해 밤새 작업하기도 했어요. 상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기본적인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전기 공급도 불안정하고 상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관광객을 받겠다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런 현실을 지켜보면서 회의감이 들었어요. 정말 이 일이 의미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의문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죠. 저는 그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원산 갈마 해안에서 호화로운 관광지를 짓는 동안 저희 집에서는 전기가 하루에도 몇 번씩 끊어졌습니다. 아이러니죠. 화려한 호텔을 만드는 일에 매달리면서 정작 집에서는 촛불을 켜고 저녁을 먹어야 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배급은 이미 수년째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조금씩 나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쌀 대신 옥수수나 감자를 주는 경우가 많았죠. 그마저도 양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가족이 먹고 살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어요. 중국에서 들여온 물건을 팔거나 집에서 만든 음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활이었죠.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오면 그날 저녁거리라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굶어야 했습니다. 아이는 영양실조로 자주 쓰러졌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서 몸이 약해진 거죠. 병원에 데려가도 약이 없었어요. 의사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라고 했지만 그런 음식을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악순환이었어요. 그런데도 당국에서는 건설 동원을 계속 강요했습니다. 주민들을 동원해서 공사장에 나오라고 했어요. 일당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반동분자로 몰릴 위험이 있었죠. 현장에서 받는 식량 보상도 형편없었어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해도 옥수수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집에 가져갈 것도 없었죠. 오히려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사 인부들 대부분이 저처럼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죠. 모두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받는 대가는 미미했어요. 저는 기술자라서 일반 인부보다는 조금 나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한 달 월급으로는 가족이 일주일도 못 살았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금은 그대로였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거대한 호텔이 올라가고 있는데 집에서는 밥상이 텅 비어 있었어요. 이런 대조가 매일 반복됐습니다. 무엇을 위한 건설인지 의문이 들었죠. 주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으면서 거칠에만 화려해지고 있었어요.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석탄 배급이 끊어져서 집안이 얼음장 같았어요. 아이가 감기에 걸려도 약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너무 열악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당국은 계속 선전을 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고 떠들어댔어요. 하지만 저희가 체감하는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었죠. 선전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어요. 저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했어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무리한 일정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호텔, 수영장, 쇼핑센터를 모두 동시에 완공하라는 지시였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자재도 부족하고 인력도 모자랐거든요. 저는 현장 기술자로서 상부에 정확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공정률로는 제때 완공이 어렵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상부에서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비판만 돌아왔죠. 호텔 내부 공정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객실 인테리어는 시작도 하지 못했고 로비도 콘크리트 벽 그대로였어요.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지 않았고 계단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개장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영장은 더 심각했습니다. 방수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물을 채울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여가 시설도 설치되지 않았고 탈의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부에서는 완공되었다고 보고하라고 압박했어요. 쇼핑센터는 건물 외관만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 전기 배선도 끝나지 않았어요. 상품을 진열할 선반도 없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엇을 팔겠다는 건지 의문이었죠. 그럼에도 개장 기념식은 요란하게 치러졌습니다. 김정은이 참석해서 성공적인 완공을 선언했어요.
언론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관광시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매일 이런 허황된 지시를 받으면서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해야 했어요. 기술자로서의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거짓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괴로웠죠. 도면과 현실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설계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 시공은 엉망이었어요. 기초공사부터 잘못되었는데 상부 구조를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오히려 비판받았어요. 공사 자재가 빼돌려지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좋은 자재는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고 저희는 질 낮은 자재로 작업해야 했어요. 덕분에 공사 품질이 더욱 떨어졌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됐죠. 현장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광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반동분자로 낙인 찍힐 위험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데 거칠에만 화려한 시설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치적 선전용 도구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와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기본적인 편의 시설도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태로 관광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점점 회의감이 들었어요. 의미 없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도 없었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저 하루하루 버텨나갔습니다. 현장에서 결국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제 동료였던 기술자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거예요.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 동료는 저와 함께 몇 년 동안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어린 자식들도 있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사고가 난 후 당국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안전관리 부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인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했죠. 심지어 충성심이 부족해서 사고가 났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죽은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동료의 가족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주택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을 잃고 막막한 상황에서 집까지 빼앗긴 거죠. 어린 자식들은 거리로 내몰렸어요. 이런 잔혹한 현실을 보면서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가족들의 오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당국을 비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저까지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현장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동료의 죽음 이후 모든 사람이 불안해했어요. 언제 자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 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체제가 과연 옳은 건지 생각해 봤어요. 죽은 이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언젠가 저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동료 가족처럼 거리로 내몰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체제에서 자라나는 아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꿈을 키울 수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답답했어요. 이 체제에서는 개인의 의견이나 권리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당의 결정에 따라야 했어요. 잘못된 것도 옳다고 해야 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했습니다.
이런 삶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의문이었어요. 동료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체제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개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된 희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을 해야 했어요. 탈북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어요. 실패는 모든 걸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도 이미 모든 걸 잃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경은 철저히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경비가 더욱 삼엄해졌고 탈북 시도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길을 찾아야 했어요. 비밀리에 브로커와 접촉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잘못된 사람과 연결되면 당국에 신고당할 위험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브로커는 성공 확률이 낮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국경 경비가 강화되어서 위험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죠. 충분한 준비와 운이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비밀로 해야 했어요. 혹시 계획이 발각될까봐 두려웠거든요. 혼자 모든 부담을 져야 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탈출 당일,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 했어요. 가족에게는 야근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두만강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검문소를 피해 우회로로 이동해야 했어요. 브로커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갔지만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발각되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달빛이 강물에 반사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수위가 낮아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여전히 차갑고 급했어요. 경계초소의 조명이 강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발각될 수 있었어요. 몸을 바위 뒤에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걱정됐어요.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천천히 강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물살이 생각보다 세서 균형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강 중간쯤에서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즉시 몸을 낮춰 물속에 숨었습니다. 숨을 참고 기다렸죠. 발견되면 총에 맞을 수도 있었거든요. 다행히 경비병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 건너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위험했거든요. 드디어 중국 쪽 강변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안도감과 함께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살아남았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떨면서 강변에 앉아 있었어요. 뒤돌아보니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내와 아이가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은신처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농가였는데 중국 조선족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따뜻한 물로 씻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제야 현실감이 들었어요. 정말로 탈북에 성공한 거였습니다. 중국에서 여러 달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언제 공안에 잡혀 북송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이었어요. 하지만 브로커의 도움으로 결국 한국행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끝없이 이어진 불빛이었습니다. 밤인데도 나처럼 밝았어요. 북한에서는 전기가 귀했는데 여기서는 아무렇지 않게 불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도로 위를 가득 채운 자동차들도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일반 사람들도 차를 몰고 다녔어요. 교통체증이 있을 정도로 차가 많았습니다. 처음 들어간 슈퍼마켓에서는 정말 놀랐습니다. 온갖 종류의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구경도 못 해본 과일과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골라서 사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가격표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암시장 가격에 비하면 오히려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품질도 훨씬 좋아 보였어요. 이런 게 가능한 건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달랐어요. 자유롭게 웃고 떠들면서 다녔습니다. 누군가 감시한다는 두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연인들이 공개적으로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타봤을 때도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평양 지하철만 있었는데 여기는 도시 전체가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이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모습도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휴대전화가 있어도 감시받는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 제약 없이 통화하고 인터넷을 사용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공개적으로 방송되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정말 존재한다는 걸 실감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언어도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투리나 외래어 때문에 소통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경쟁 사회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게으르면 뒤처진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북한의 평등주의와는 정반대였죠. 새로운 적응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저는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았지만 새로운 삶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족을 데려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밤에는 창밖을 보며 북한에 남겨둔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이 자유로운 세상을 아내와 아이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언젠가 함께 이곳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정착지원 시설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법을 배우는 순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세계 어디든 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외부 정보 차단이 철저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처음 통화해 봤을 때도 신기했어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북한에서 쓰던 전화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좋았어요. 게다가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듣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돈이 없어도 응급실에 가면 치료해준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돈 없으면 병원 문턱도 넘기 어려웠는데 말이에요. 교육 시스템도 충격이었습니다. 의무 교육이 무료라는 것부터 믿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대학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성적만 좋으면 집안 배경과 상관없이 진학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도 새로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당에서 배치해주는 일만 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심지어 직장을 옮기는 것도 자유였어요. 여행의 자유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허가증 없이도 국내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해외여행도 가능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도 허가가 필요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자유였어요. 언론의 자유를 실제로 체험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북한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뉴스도 봤어요. 인터넷으로 북한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내용과 정반대인 것들이 많았어요. 한국 전쟁의 실상, 경제 발전 과정, 민주화 운동 등 모든 것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이 굶주림과 범죄로 가득한 지옥이라고 배웠어요. 미군에게 점령당한 식민지라고도 했죠. 하지만 실제로 와보니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북한보다 훨씬 안전하고 풍요로웠어요. 선전 매체에서 본 한국과 실제 한국의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거리에는 거지가 넘쳐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었어요. 실업자가 많다고 했는데 일자리 기회는 더 많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속아서 살아온 거였어요. 진실을 알 권리조차 박탈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가족을 데려와서 이런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북한 주민들은 모두 저처럼 거짓에 속아 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실을 알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언젠가 그들에게도 이런 자유를 누릴 기회가 오기를 바랐습니다. 교육받으면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도 비슷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모두들 현실과 선전의 차이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다시 건설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상갈마 해안에서 쌓은 기술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원에서 받은 기술 교육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 건설 현장에 나갔을 때는 모든 게 달랐어요. 안전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헬멧, 안전화, 안전벨트까지 모든 장비가 제공되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작업 지시도 체계적이었어요. 도면이 정확했고 자재 공급도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리한 일정을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임금도 정확히 지급되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한 금액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세금이나 보험료도 투명하게 공제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제대로 받지 못했던 대가를 여기서는 확실히 받을 수 있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일했고 개인적인 고민도 나눴어요. 상하 관계가 있지만 인격적으로 대우받았습니다. 정치적 감시나 견제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건설 품질에 대한 기준도 엄격했습니다. 부실 공사는 절대 용납되지 않았어요. 검사 과정도 투명했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수정했습니다. 완성된 건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저는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을 데려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서 희망이 보였어요. 아내와 아이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탈북민 정착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했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비슷한 언어지만 다른 부분이 많았거든요. 특히 외래어나 신조어를 익히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원산 갈마 해안에서 보낸 시간을 돌이켜보면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허무한 노동이었지만 그 경험이 결국 저를 자유로 이끌었습니다. 체제의 모순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탈북을 결심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북한 체제의 실상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거짓에 속아 살고 있어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걱정돼요. 여전히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을 테니까요. 언젠가 북한도 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가족과 재결합하는 것이 가장 큰 꿈입니다. 아내와 아이에게 이 자유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꿈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북한에서 연예인으로 산다는 건 정말 화려하기만 할까요? 무대 위에서는 환한 조명과 큰 박수를 받지만 실제로는 국가 선전의 도구로 쓰이며 일상까지 철저히 감시당한다고 합니다. 사소한 말실수 하나조차 사상적 문제로 지적받기 쉬우니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건 생각조차 하기 어렵지요. 아역배우로 주목받았던 오늘의 사연자도 처음엔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이 마냥 좋았습니다. 유명해질수록 무대와 방송 출연 기회가 늘었고 가족들은 국가의 자랑이라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검열이 따라다녔고 작은 말이나 행동 하나에도 사상 의심을 받기 쉬웠습니다. 공연 후엔 탈진 상태로 돌아와도 내일 다시 무대를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아무 말 못하고 버티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이대로는 숨막혀 더는 못 살겠다는 절박한 마음에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 집안은 특별히 잘 사는 편도 아니었고 그저 아버지께서 행정 관련 업무를 하셔서 간부 대접 비슷한 것을 조금이나마 받는 정도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저 평범한 주부였고 저에게는 저보다 6살 많은 오빠가 하나 있었지요. 북한에서도 오빠가 여동생을 돌보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오빠는 늘 제게 잔소리를 많이 하긴 했지만 저를 끔찍하게 아껴주었습니다. 저 역시 오빠를 좋아해서 배급이 끊기고 살림이 어려울 때도 서로 의지하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아역배우로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계기는 5살 무렵입니다. 원래 동네 소학교나 타가소에서는 아이들이 노래나 춤을 연습해 어린이 발표회 같은 걸 여는데 그때 제가 꽤 낯가림 없이 당돌하게 무대에 서서 노래도 부르고 짧은 연극 장면도 자연스럽게 표현해냈던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 동네 선전 담당 간부분이 계셨는데 제가 당차게 공연하는 모습을 보시곤 그 길로 저희 어머니께 이 아이를 시 예술선전대에 넣어보면 어떻겠냐 하고 권하셨다고 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하셨습니다. 국가 선전대라는 곳이 만만치 않다고 사람이 꼬이고 일도 많아질 거라고 걱정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 아버지께서 어차피 이 아이가 재능이 있으면 좋은 길이 열릴 수도 있지 않겠나 하시며 살짝 등 떠미셨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고 그저 무대에 자주 서고 예쁜 옷을 입고 칭찬받으면 즐겁지 않을까 같은 천진난만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역배우 생활은 어린 저로서는 꽤 신기하고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동네 문화회관 무대에 서서 선전가요를 부르거나 혁명 이야기 연극의 엑스트라 장면에서 동동거리며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치고 제 목소리가 또렷하고 표정 연기도 제법 자연스럽다는 평가가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공연단 분들이 저를 제법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저 꼬마는 앞길이 창창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죠. 그 덕에 시단위, 도단위의 여러 행사에 동원되었고 심지어 공훈 배우분들이 나오는 가극이나 드라마에도 간간히 참여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일찍이 그런 자리를 오가니
주변 사람들은 저 집 딸이 대단하네, 인복이 있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조금은 기대하시는 눈치였어요. 우리 아이가 커서도 훌륭한 예술인이 될지 모르겠다. 물론 그 기대가 저를 점점 더 답답하게 만들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사실 무대에 오르는 것 자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서 춤추고 노래하는 건 재미있었고, 제가 잘하면 주변에서 칭찬과 박수를 보내주니까요. 촬영장에서 다른 아역 배우들이랑 어울려 노는 것도 좋았고, 준비해주시는 분들이 과자를 챙겨주면 그게 그렇게 신나던 기억도 납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분위기가 단순히 재밌다, 즐겁다가 아니라 좀 더 엄격하고 또 통제적인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북한에서 배우라는 건 단순히 연예인이 아니라 체제 선전에 필요한 인물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뜻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국의 지시대로 대본을 외우고 사회주의적 가치를 극적으로 표현해내야 하는 일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일상생활까지도 어느 정도 감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내가 지금 뭔가에 갇혀있다는 얇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자라서 초등반 때는 본격적으로 드라마나 교양방송에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지도해주시는 감독님은 당시엔 꽤 유명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은 촬영할 때마다 네가 하는 말이 곧 우리 사회주의의 목소리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래, 난 잘하면 되겠지 싶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말투, 표정, 심지어는 대본 밖에서 하는 한마디 농담까지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까다롭게 비쳤습니다. 어느 날에는 촬영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가 남조선에선 가요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하대 라고 슬쩍 말했는데 제가 순진하게 그래? 거긴 무대가 어떻게 생겼을까? 했다가 대번에 주변 스태프들로부터 시선을 받았습니다. 시선이 정말 차가웠어요. 어린애가 어디서 남조선 얘기를 함부로 해? 라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 저는 크게 위축되어서 며칠 동안이나 불안해하며 지냈는데 이 일이 서막이었습니다. 그냥 사소한 호기심이나 말 한마디가 문제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10살을 조금 넘긴 무렵 저는 도시를 대표하는 예술가의 어린 조연 같은 역할을 맡아 공연에 나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꽤나 부담되는 일이었고 점점 저를 둘러싼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술 관련 고위 간부들이 집에 찾아와 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공연 후 무대 뒤에서 시상식 같은 걸 열면 크고 작은 간부들이 저를 데려다 앉혀놓고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아이였으니 살갑게 웃으면서 예의 바른 말로 대답하다가 슬쩍 빠져나와 동네 친구들이랑 뛰어노는 것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갖기도 어려워지니 가끔은 내가 왜 어릴 때부터 이 길을 택해야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면 어머니께서는 이러셨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참고 버티면 나중에 너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니? 아버지는 더 단호하게 이게 우리 가문의 기회다. 네가 조금씩 알아서 조심하고 훗날 더 큰 배우가 되면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을 게다 라고 말씀하셨죠. 가문의 기회라는 말이 사실은 부담이었습니다. 저도 아주 어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체제 안에서 아이돌 스타처럼 인정받게 되면 제 행동이 늘 주시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한 발짝 삐끗하면 온 가족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거든요. 걱정이 현실화된 계기는 제가 15살 무렵이었습니다. 그쯤이면 북한의 기준으론 상당히 사고와 판단 능력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나이인데 당국이나 감독, 간부들은 제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길 원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꽤 큰 역할이 주어졌는데 내용은 위대한 수령의 품에서 자라는 청소년들 같은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여동생으로 등장해 세상에 이런 낙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대사를 심심찮게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대본을 보면서 내심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게 정말 낙원일까?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릴 땐 대본에 적힌 대로 말하면 그대로 믿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주변 형편이 좋지 않고 저희 집도 식량 배급이 떨어지고 시장에 나가면 물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거든요.
낙원이라는데 왜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난 지금 이 대사를 방송으로 내보내도 되나? 하는 혼란에 빠졌죠. 그 드라마 촬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제가 비슷한 의구심을 우연히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우리도 알잖아, 진짜. 지금 다들 먹고 살기 힘들고 속으로 불만도 많은데 이 드라마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난 왜 이런 걸 연기해야 하는 거지? 그 이야기를 곁에서 듣던 스태프 중 한 사람이 가만히 다가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 당장 입 다물어. 하고 날카롭게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무서워졌고 다시는 그런 의문을 공공연히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가 제 발언을 기록하거나 상부에 보고했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이 가슴 깊은 곳에 들어섰습니다. 결국 그 드라마는 무사히 완성되어 북한의 내부 방송 시스템을 통해 방영되었지만 그 일 이후로 묘하게 제 주변이 살벌해졌습니다. 기존에 저를 예뻐해주던 간부들이 이 아이가 혹시 사상적으로 흔들리는 건 아닌지 좀 감시가 필요하다는 태도로 변한 듯 했거든요. 네가 지금 연기하는 내용은 당의 뜻이고 어리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사회주의의 표본이니 마음에 나쁜 사상이 끼지 않게 조심해라 라는 주의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날수록 제 행동을 빌미 삼아 공격하려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걸 차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술계 안에도 파벌이 있고 간부들 사이의 견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귀여운 아역일 땐 괜찮았지만 어느덧 사춘기에 접어들며 생각과 말이 자꾸 자의식을 띠자 제 발자국 하나, 말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꼬투리가 되었던 거지요. 그 무렵 저희 집안에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처럼 행정 관련 업무를 꾸리기가 어려웠고 오빠는 군에 입대해야 할 나이가 다가오면서 가정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았어요. 돈도 쪼들렸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올 때마다 어머니가 헛숨을 내쉬곤 하셨습니다. 야, 도대체 언제쯤 숨통이 트이나 모르겠구나. 그러면서도 네가 잘 돼야 집이 산다고 제게 얘기하실 땐 저는 무겁게 고개만 끄덕였죠. 그 시절을 보내며 왜 우리 생활은 이런데 나는 거짓 대본을 외워야 하는가. 내가 진짜 맞는 말을 하면 큰일 나니 결국 조용히 속으로만 삭혀야 하는가 라는 생각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도 모르게 도망가고 싶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소망이 서서히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타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16살 되던 해에 조금 더 큰 규모의 방송국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제가 북한 지도부를 찬양하는 긴 독백을 해야 했습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나는 우리 수령님의 은덕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대사를 이어갔어야 했는데 마침 그 시점에 제가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라 몸이 잔뜩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촬영 도중에 자꾸 어지럽고 또 위장병처럼 속이 쓰려서 제대로 서 있기 힘들었어요. 한 번은 중간에 제가 쓰러질 듯 비틀거리자 감독이 세트 뒤로 달려와 지금 이 중요한 장면에서 네가 무너지면 어쩌자는 거야? 다 망치면 책임질 거야? 하고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동시에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일부러 아픈 게 아닌데 먹을 거 없고 체력이 바닥인 건 내 잘못이 아닌데 도대체 나는 왜 항상 영웅처럼 굴어야 하고 실수하면 큰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나.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나마 남은 힘을 내 촬영장에 다시 섰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은 제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계점을 느끼는 때였고 호시탐탐 제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잘못하길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마저 감지되었습니다. 실제로 주변 몇몇 스태프나 간부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며 얘가 혹시 다른 생각이라도 품은 건 아닌지 사상적 문제가 있는 건지 떠보는 듯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저는 어떻게든 태어나게 아닙니다. 제가 잠깐 몸이 아파서 그랬을 뿐입니다. 라고 변명했고 겉으로는 무사히 넘어갔습니다만 속으로는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절망감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저와 비슷한 또래였던 예전에 같이 드라마에 출연했던 남자아이가 이미 탈북에 성공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든 경비가 약한 곳을 통해 국경을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먼 친구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더군요. 정말 가능할까? 나도 해볼 수 있을까? 하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탈북이라는 것이 저와는 거리가 먼 아주 위험하고 어쩌면 상상 속에서나 있는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잘못 걸리면 북송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뻔히 알았으니까요. 게다가 저처럼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라면 더 주목을 받기 쉬우니 위험천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는 정말 못 견디겠다는 절박함이 한편에 있었고 가족에게조차 나 탈북할래요 라고 털어놓긴 어려웠기에 혼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잠깐 쉬려고 하면 공연단에서 널 어떻게 볼지 몰라. 연습 빠지면 바로 보고 올라갈 수 있다 하며 등 떠미셨고 아버지도 너는 더 잘해서 지금 위치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겠냐 하고 야단치셨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제 앞길을 위해 그러셨겠지만 저에겐 그게 심한 압박으로 다가와서 깊은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결정타는 주변 상황보다는 내가 더 이상 숨이 막혀 살 수 없다는 감정이었습니다. 늘 무대에서는 당당하고 씩씩한 어린 배우처럼 보여야 했지만 실제 내면은 점점 메말라가고 사람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말을 못하는 날이 반복되다 보니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거든요. 오히려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편이 차라리 더 자유롭겠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이를 정도로 제가 한계에 닿아 있었습니다. 더 늦으면 늦을수록 탈북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어떻게 탈북 경로를 찾았느냐고들 물으시는데 저 역시 그걸 혼자 뚝딱 알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촬영장과 행사장을 오가며 이런저런 사람들과 알게 된 인맥이 있었는데 그중 장사를 겸하며 일종의 밀수 활동을 하던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본명은 못 밝히겠지만 저는 그분을 속으로만 민숙 언니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언니는 저를 공연 때 몇 번 봤다면서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넌지시 말하더라고요. 요즘은 국경을 좀 엄하게 단속하지만 그래도 밤에 살짝 넘어가는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돈도 좀 들고 위험하긴 하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거다. 이 언니를 붙잡아 도움을 청해봐야겠다. 물론 이분도 아무 데가 없이 저를 돕지는 않을 거라 짐작했고 그리고 잡히면 우리 둘 다 돌이킬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배수진을 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민숙 언니와 몇 주에 걸쳐 비밀리에 만났고 언니는 브로커 연결책을 소개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요즘 국경엔 감시 카메라가 더 늘었고 잡히면 큰일이라 위험수당을 쳐야 한다. 등등 말이 많았지요. 저는 돈이 많을 리 없었고 부모님도 모르게 쓸 수 있는 돈이라곤 고작해야 어머니가 장사하며 조금씩 모아둔 쌀이나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판 푼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저를 좀 안타까워한 건지 브로커들을 설득해 경비를 조금 낮추고 대신 정말 조용히 넘어가야 하며 걸리면 전부 끝장이다는 협박에 가까운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놓고 저는 그날을 위해 공연단에 친인척 병간호를 이유로 몇 주간 결근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결제가 쉽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제가 아직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체력이 허약해 보여서 마침 상부에서도 완전히 막지는 못했거든요. 정신이 없던 그 시기, 저는 정말 가야 하는 걸까 하고 수십 번 고민했지만 이미 커다란 문을 열어버린 이상 다쳤다가 다시는 못 열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여길 벗어나야겠다. 안 그러면 내내 이렇게 숨죽여 살다 결국엔 미쳐버릴지 몰라. 이 생각이 제 발걸음을 민숙 언니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오빠와 부모님에게는 당연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알게 되면 울며불며 말렸을 테고 그럼 체제에 충성하는 아버지는 보고를 올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까지 들었으니까요. 나중을 생각하면 제가 참 무심했을 수도 있지만 당시엔 그게 유일한 선택지처럼 보였습니다. 탈북 과정은 지금 다시 떠올려도 끔찍합니다. 민숙 언니와 브로커 2명, 그리고 저까지 4사람이 작은 승합차를 타고
몇 시간에 걸쳐 국경 근처로 이동했는데 이동 내내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조차 제대로 못 쉬겠더군요. 차창 너머로 지나가는 산과 강, 들판이 마치 왜 네가 제정신으로 이런 길을 택했느냐고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국경에 가까워지자 우리는 차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습니다. 간간히 검문소를 피해 산길로 돌아가야 했는데 저는 평소 무대 위에서만 걸어보지 이렇게 깊은 산중을 걷는 경험은 거의 없었거든요. 발바닥이 금세 까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브로커들이 조용히 하며 날카롭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엔 잘못하다가 잡히면 전부 끝장이다. 저는 죄송해요를 연발하며 숨을 죽인 채 앞으로 기어가는 심정으로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그저 꼭 살아서 이 산길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도강을 시도해야 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얼어붙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생각보다 거셌고 물살이 세게 출렁이는 걸 보니 가까이 서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내려앉더군요. 이걸 건너다 물에 빠지면 난 영영 끝이다. 브로커가 작은 고무보트를 준비해놨다고 했지만 그나마도 낡아 보였고 넘어가다가 헤매면 어떻게 될까 싶어 숨도 제대로 못 쉬었지요. 민숙 언니가 제 손을 꽉 잡고 너 절대 소리내면 안 된다. 딱 붙어있어 라고 하길래 저는 고개만 격하게 끄덕였습니다. 바람소리도 무섭고 어둠 속에 웅크린 제 모습이 꼭 작은 짐승 같았어요. 그래도 출발해야 했습니다. 얼른 강을 건너야 가슴을 쥐어짜는 이 공포에서 벗어날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간신히 국경을 넘은 뒤에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잠시 안도감이 밀려오긴 했지만 곧바로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제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송당한다. 그래도 여기서 어쩐지 수소문해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런 여러 가지 공포들이 뒤섞여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브로커들은 약속한 금액을 더 얹으라며 협박조로 나왔고 민숙 언니도 한계가 있었는지 내가 더는 널 책임질 수 없어. 여기서부터는 다른 사람 인솔받을 거야 라며 어느 남자를 소개해주고 사라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울고 싶었지만 이제 혼자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에 입을 앙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중국 땅에서 저는 처음 보는 남자 브로커와 일종의 숙소라는 곳으로 갔는데 사실 그곳은 작고 더러운 방이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있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그런 곳이었죠. 거기서 며칠 밤낮을 거의 꼼짝 못하고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한 번만 잘못 나갔다가는 공안에게 잡힐 수 있으니 무조건 저 혼자서는 바깥 출입을 삼가야 했고 식사조차 마음대로 못 구했습니다. 브로커가 도시락 비슷한 걸 사다 놓으면 몰래 먹어야 했습니다. 전화 한 통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답답했던 건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쯤 어머니랑 아버지는 날 찾고 있을까? 오빠는 얼마나 놀랐을까? 나 때문에 문제가 커지면 어쩌지? 회한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와서 매일 밤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그래도 돌아갈 수는 없어. 돌아가면 나도 가족도 무사치 못할 거야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낯선 땅에서 외롭고 무섭고 배고픈 시간들이 흐르면서 저는 내심 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브로커가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을 종종 동남아나 다른 제3국으로 빼돌려주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는데 첫째는 거액을 내서 안전하게 비자를 구해 합법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척하는 것이고 둘째는 위험하게 국경지대를 우회해 브로커 라인을 타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거액이 없었으니 두 번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위험 부담이 크니 비용을 조금 더 내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돈이라곤 거의 없고 민숙 언니가 마련해 준 것도 거의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무일푼에 가까운 처지였지요. 그러자 그 브로커가 섣불리 저를 포기할 수도 없었는지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맞추라며 강하게 독촉했습니다. 못 맞추면 널 여기 두고 갈 수도 있다는 협박이었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당장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어도 모르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으니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며칠 동안 그 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노심초사하다가
결국 브로커가 다른 경로를 찾아보겠다고 해왔습니다. 그가 말하길 기독교 단체 사람들이 탈북자를 돕는다는데 운 좋으면 너도 그 루트를 탈 수 있다 했습니다.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디라도 좋으니 그냥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하고 애걸했습니다. 그 뒤 실제로 한 작은 단체의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지는 브로커가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대략 그동안 여러 탈북자를 도왔던 선교사 그룹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분들을 100% 믿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제 처지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기를 빠져나가야만 했으니까요. 그분들은 제게 동남아 국가 하나를 거쳐서 한국행 서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동 과정에서 공안이나 경찰에 눈에 띄면 안 된다는 전제가 붙었어요. 도피 경로를 따라 밤낮으로 버스나 트럭 짐칸에 숨어 이동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몇 번이고 심장마비가 올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가다가 검문에 걸려서 경찰이 차를 수색하면 저는 끝장이라는 생각뿐이었고 차 안에서 혹시 두드러지는 냄새가 나진 않을까 혹은 누가 우연히 제 얼굴을 보진 않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게다가 어린 시절부터 종종 방송에 나왔던 제 얼굴이 뭔가 익숙하게 비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저를 더욱 옥죄었습니다. 다행히 북한 방송이라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선 인지도가 거의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매 순간이 악몽 같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저는 동남아로 넘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거기서는 그 선교 단체가 일정 부분 보호를 해주었고 한국 대사관 정부기관을 통해 신분 확인을 받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절대로 순탄치 않았고 한 달 남짓을 긴장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절벽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죠. 언제 또 잡혀가서 북송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가 가장 많이 떠올린 건 가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나 때문에 조사받지 않을까? 오빠는 괜찮을까? 어머니 아버지는 날 찾으려고 애쓰고 있을까? 걱정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동시에 제가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이 저를 계속 울게 했습니다. 밤마다 몰래 울면서도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꼭 한국에 도착해야 해. 이러다 포기하면 모든 게 수포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렇게 저는 최종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에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보며 내가 정말 다른 세상으로 가는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를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여기서 잘못을 저지르면 어디로도 돌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더 큰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놀랍게도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한국 직원분들이 꽤 정중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고 탈북민 초기 보호 절차를 밟으면서도 저에게 어디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등 내가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안도감을 줬습니다. 북한에서 늘 감시당하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숨어 살던 제게 이곳의 행정체계가 주는 느낌은 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여러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며 제 과거가 사실인지 간첩이 아닌지 사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더군요. 솔직히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북한에서 들은 말 때문에 남조선 정부는 우리를 어디 지하실에 가둬서 고문한다 같은 무서운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충분히 변호나 해명을 할 권리가 있고 조사관 분들도 폭력을 쓰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나니 진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최소한 억지로 저를 몰아세지 않는 태도에 당황스러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초기 조사가 끝난 뒤 제가 배정된 적응시설에서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시절이 참 묘했습니다. 북한에서야 어릴 때부터 아역배우로 특별한 일상을 보냈지만 현실적인 생존술 같은 건 배워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일도 전혀 해보지 못했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법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주는 기초 교육을 하나하나 배워갈 때마다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걸 처음 만졌을 때는 너무 낯설어서 이걸로 어떻게 사진을 찍고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하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탈북민이나 선생님께서 친절히 가르쳐 주시곤 했어요. 시설에서의 몇 개월이 지나 마침내 혼자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된 후 저는 작은 임대주택을 배정받았습니다. 첫날 집에 들어섰을 때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가족과도 떨어져 홀로 남은 처지라 사실은 무서웠고 외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밥을 먹어도 되겠지, 내 말 한마디가 문제될 일이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자 어찌나 어색하고 이상한 안도감이 들던지요. 이게 바로 자유라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엔 교육기관에서 알려준 대로 가스와 전기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은행 계좌를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휴대전화 요금제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를 배우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저는 하나하나 익히며 점점 새로운 세계에 적응해 갔습니다. 날이 저물어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아무리 새로운 세상에서 자유를 만끽해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어요. 바로 가족들 생각입니다. 아직 북한에 있는 부모님과 오빠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길이 없고 가끔 이웃 탈북민을 통해 요즘 북한 안 상황이 이렇다더라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고 애틋해집니다. 못 견딜 만큼 그리울 때는 혼자 조용히 일기를 쓰면서 울기도 합니다. 혹시 여기서 더 안정되고 시간이 흐르면 브로커나 지인을 통해 조금씩 가족들에게 물건이나 돈을 보내볼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꼭 부모님을 다시 만나고 싶지만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그럼에도 계속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그동안 겪은 일들을 후회하지는 않느냐고 묻는다면 사실 저는 쉽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걸 잃었으니까요. 특히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고 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 대본에 얽매인 채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한 가련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제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더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봤을 수도 있는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겠지요. 그리고 이런 제 이야기가 혹시 남에게는 탈북은 저런 위험이 있고 북한에서의 삶이 저렇게 답답했구나 정도로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 모든 과정을 이야기로 푼다는 게 쉽지 않았고 중간중간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가 제 목소리를 듣고 제게 애썼다, 힘들었겠지만 잘 견뎌냈다, 그리고 이제라도 내 꿈을 펼쳐봐라 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기를 바랐습니다. 북한에서 아역배우로 살던 그 시절 매일이 두렵고 답답했지만 그래도 무대라는 걸 알게 해준 건 제 인생의 참된 선물 같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는 제가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제가 간직한 작은 재능이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때가 되면 오늘 이렇게 풀어놓은 저의 이야기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용기나 응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